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전라북도 기자회견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2시에 저희 전주에 제 책 선전포고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오랜만에 온 김에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기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갑자기 제가 검찰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좀 모양새가, 그래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드리면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돈봉투 관련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게 올해 4월 12일쯤인가 아마 JTBC에서 최초 언론 보도가 되었고, 저로서는 파리에 있으면서 국내 언론에 들끓는 걸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프랑스에서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파리 경영대학 ESCFP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 ESFP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방문 교수로 연구실을 지원받았고 또 월급을 책정받고 급여를 받고 아이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돌아오기 쉽지 않아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또 당 사무총장과 통화해서 내가 가고 지금 당장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 이걸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워낙 당 분위기가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4월 24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의 취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 저로 인해서 당과 국민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저의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이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했더니 제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또 사임을 했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도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 상임 고문직과 당 탈퇴였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에 한 번도 당을 탈당해 본 적이 없고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등을 탈당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 그러나 이제 법적 책임 부분은 내가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내가 이 돈봉투 논란이 있었지만 내가 몰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밝혔고, 동시에 저는 이 수사가 대단히 불순한 느낌이 든다. 이 정치적 기획 수사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딱 4월 24일 날 제가 귀국했으니까 거의 7개월 보름 만에 어제 검찰이 저를 소환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청에 가서 검사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특수검사가 수사할 사안인가? 이게 형사부나 공공수사부 맡아야 사안이 아닌가? 왜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내 선거 2년 전 일이고, 이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4년 임기짜리 국회의원과 5년 임기짜리 대통령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가 안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된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해라고 이렇게 모의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훨씬 비난 가능성이 적고 내부적인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6개월의 공소시효도 없이 2년 전 일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그것도 무슨 외부 고발이 있었던 거 아니고 특수부가 인지 수사를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일이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저를 담당한 검사들이 4분이 저를 수사했는데, 부부장 검사와 검사 한 분씩 이렇게, 첫 번째 오전에는 그 부부장 검사님이 그쪽에서 제가 속해 있었던, 제가 참여했던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법인, 뭐 후원 관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또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제가 무슨 소각장 인허가 관련해서 4천만 원 그게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제가 속한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공식 후원을 하던 여수 상공회의소 소속 그 회사가 후원한 금액 중에 4천만 원이 소각장 인허가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된다 라는 취지였잖아요. 언론도 한번 보도가 됐고 저를 압수수색했을 때 압수수색에 의한 피의 사실이고 그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피신조사권을. 그게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소위 이제 동봉토 논란 관련해서 다른 부장부부장 검사와 검사가 와서 4명의 검사가 교대로 거쳐서 한 13시간 정도가 이렇게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서는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진술거부권 행사한 이유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신뢰할 수가 없다. 내가 저를 조사하는 검사 개개인 여러분과 개인적 무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휘하고 있는 현재의 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이미 던져버렸다.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살펴주는 검사가 아니라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얽어매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진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나의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소명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저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 검사가 나의 억울한 점도 살펴줄 것 같으면 내가 검사한테 억울한 점이라는 걸 증거도 제출하겠지만 그런 신뢰가 없이 아예 이 검사가 객관적으로 그걸 우리가 검사의 객관은 뭐라고 합니다. 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저희들의 헌법상 우리가 형법의 기본 이론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객관은 그 객관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꼭 유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어려운 점도 살펴서 정말 억울한 것을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도 검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배운 그 검사의 직분인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이 조사한 것을 송치해 오면 이 경찰의 수사가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해가지고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수사 종결 처분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인권의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만 특수검사는 자기들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후퇴가 없고 끝까지 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만들려는 게 지금까지의 특수부 행태였다. 따라서 이 송영길의 정당법 위반 이 돈봉투 논란 문제를 특수부가 수사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고 배당을 저는 일관되게 공공수사부로 옮겨라는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당신들이 기소한 다음에 법정에서 저는 다투겠다 해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에 가면은 검사가 신문조사 받기 전에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조금이라도 저를 윽박지르면서 그랬어요. 지금 검사님이 송영길을 지금 진술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강요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검사는 손사를 치고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압박을 주지 마라. 검사가 피의자 신문하는 건 검사의 권리듯이 피의자가 진술 거부할 것은 헌법이 나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겠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또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검사가 조사할 때는 반드시 녹화를 신청하면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녹화를 요청해서 전 수사 과정을 녹화를 했고 마지막에 CD로 구워서 제가 확인하고 제 지장 공인을 찍어서 보관시켰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도록 이걸 공인하겠다. 녹화를 해야 검사가 회계 협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유동규 사건도 마찬가지고 검사들이 하는 게 공식적인 피신 조사를 통해 병원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면담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로 검사들. 그래서 면담은 뭐 병원인도 참여하지 않고
이정근, 유동규 다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구치소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불러서 거기서 뭐 담배도 피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필요한 사람 불러다가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아무런 녹화도 없고 기록도 없고 변호인 참여도 없이 해서 계속 그 자신의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검사들의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어제 저 최재현 부장을 이제 각 수사 조사를 마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현 부장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추가 송환할 거냐? 아마 추가 송환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술 거부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저 수사 끝났으니까 다음 주쯤에 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무혐의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것은 검찰이 판단할 거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검사가 저 피신할 때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이 돈복도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것을 송영길 대표님이 이걸 주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건을 공교롭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이고 이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 학자들이나 언론이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교통문 법규를 위반하는데 다른 사람은 단속 않고 나만 단속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도 단속 안 했으니까 나도 단속해주지 말어 라는 것이 저는 불법에 있어의 평등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 송영길은 이러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수사해라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도 수사했고 이미 4명이나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뭐 저도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나 수사해라라고 2번이나 검찰청에 출두했던 것이고 제 주변을 100여 번 압수수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불법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수사하고 동일한 강대로 더 큰 범죄 행동 왜 수사를 안 하는가? 이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주장은 불법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길의 주장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궤변으로 비판하는 보수 논객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전라북도 왔으니까 전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현안 문제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10월 28일 날 파리의 BI 총회에서 119대 29라는 참혹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ESF에 파리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시앙스포 파리 정치대학이죠. 거기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학생들하고 제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잼버리 실패와 이태원 이야기가 엄청 많이 돌았다고 저런 나라가 과연 엑스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젊은 파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이 잼버리를 실패한 이 중앙정부가 이 책임을 전라북도에다 떠넘기고 새만금의 예산을 징벌적으로 대폭 삭감시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결국 전라북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능했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119대 29가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용부터 이 재벌 총수들, 이 바쁜 재벌 총수들을 다 부산에 들어가다 떡볶이 먹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 정치 쇼를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무능의 극치. 우리 경제리포를 1시가 바쁜 재벌 총수들을 무슨 삼성이 부산에 무슨 투자한 것도 아닌데 부산과 관계없는 재벌 총수를 불러다가 내년 4월 총선에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으로 동원하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싶고
이 중앙정부는 이 잼버리를 핑계를 전라북도에다 떠넘기고 잼버리 예산을 깎고 잼버리 이 생각하고 있는 그린 수소 산업단지 이런 프로젝트에서 예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간단한 표를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밤에 전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조사를 받고 나서 첫 제가 기자님들이 저의 소유를 밝히는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제 콘서트는 그 촛불단체들이 보통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걸 하지 않는데 특별히 송영길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검찰 독재와 가장 선봉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단체들이 전체 흔쾌히 송영길과 함께 이 콘서트를 준비해 주셔서 촛불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패널로도 나오셔서 촛불단체 대표님이 저랑 같이 이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수년 콘서트는 현재까지 계획되면서 오늘이 전주가 마지막입니다. 이후로 제 검찰 수사 때문에 일정이 불투명해서 일단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후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실수 충분히 주십시오. 오늘 콘서트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뭐 계속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 신당 문제가 현안 문제니까요. 지금 정치 방송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또 소상한 저희 입장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신당 문제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할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입장이 그랬습니다. 이 현재 병립형이었던 선거제도를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의당과 연합돼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선거법 개정에 정의당과 협의가 돼서 이것을 어렵게 통과시킨 게 준연동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행위가 위성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저희들은 민주당만의 독자적인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래도 군소정당을 참여한 연합 플랫폼 형태를 뚫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전환 조정은 지금 배신하고 국민의힘으로 갔지만 그런 분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이런 분들 같이 콘소시엄으로 연합해가지고 당선된 이후에 당을 깨고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그냥 자기 독자적인 당으로 갈 사람은 가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이 존재한 이유가 그때 열린시민당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그래도 국민의힘 위성정당보다는 좀 더 준연동형 취지를 살리려고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신당 많이 찍었죠. 원래는 열린민주당 지도 높았는데 그게 줄어들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씨하고 김진애 의원인가 한 3분 세석되고 17석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열린시민당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병립형으로 해결할 거냐 이거 좀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양쪽이 민주당 내부에 논란이 있다가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속내를 드러낸 게 멋진 패배는 안 된다. 그 말의 취지는 명분을 고집하다가 연동형으로 하다가 만약에 패배만 어떨 것이냐. 뭐 최경철이라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시뮬레이션을
민주당은 연동형하고 제로가 돼가지고 뭐 30몇 석이 손해본다 이런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반대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의 기본 입장은 연립형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이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를 위한 수단이다. 이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이것은 이런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도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멋진 표현은 안 되죠. 그걸 동의하는데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모색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를 올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취지를. 뭐냐? 용해인 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플랫폼 당을 확실하게 만들자. 지난번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그 약간의 무늬만 연립 플랫폼, 즉 조정은 시대전환, 용해인 기본소득당 등을 합한 그런 약간 좀 부분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전면적 플랫폼으로 반 윤석열 세력들이 모여서 용해인도 송영길도 조국도 다 모이면 될 거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막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우리가 유성정당을 안 만들지만 본인도 지난번에 단식 투쟁하면서 국민 저항을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만의 저항이 아니라 국민 투쟁을 하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촛불을 비롯한 반윤석열 국민투쟁 연석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모여보자 말이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 민주당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의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계에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꼭 정치적 성과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연석회의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총리께서도 어려울 때마다 지하단체를 초빙해서 제야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국민적 항쟁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해서 각 단체들, 제야 촛불을 비롯해서 이런 군소정당, 반윤석열 기치에 동의하는 뭐 이주석 신당은 반윤전대 관심 없다 그러니까 빼고 그런 사람 필요 없죠. 실제로 용해인 의원같이 아무튼 싸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분명한 연합전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아닌 것처럼 숨기지 말자.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 우당으로 함께 어깨 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싸울 당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여기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위성정당보다 더 강력한 저는 우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리라는 게 민주당의 좁은 이해로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공천해서 자기 충성부대를 만들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 실리가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 실리를 저는 전 국민적인 민주당만의 작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전체 민주개혁 세력의 이익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명분과 실리를 같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에서 일부를 파견을 해서 그 연석회 한 지분을 가지고 민주당 대표단도 대외 협력 무슨 파트를 만들어 참여해가지고 같이 구성하자 이거죠. 비례대표 명단도 같이 협의해서 구성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비례대표를 어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친소관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선명하게 싸우는 그런 전선에 있는 분들을 쭉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와 이걸 통해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폭발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기본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이 만약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전라도 쪽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민주당과 이 새로운 신당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전 연동형 제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도에서는 이제 지역구 획정과 관련돼서 현재 10석에서
사업으로 한석이 이제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인구 비례와 지역 비례, 양원제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미국처럼 미국 상원은 100석으로 하와이 같이 적은 주도 2명의 상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돼 있습니다. 상원은. 그래서 이시종 전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원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그렇고 모든 인구 소멸 지역은 특히 농촌 지역은 동일한 문제가 시간의 선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 표의 등가성 문제와 지역구 축소의 문제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이게 뭐 1대3 뭐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그걸 헌재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선거 획정의 최소한 뭐 몇만 이상 이 갭을 헌재 결정을 위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양원제를 도입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양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회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마당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비례대표 분야로 일부를 해결할 수밖에 번역별 비례대표를 어찌 보겠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 선거 획정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선거가 하나 더 넣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걱정이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각 힘 있는 또 지역구마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조금 조정하면 헌재 결정의 그 등가성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구를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선거 결정 일부가 가능한 데가 있겠죠. 왜 그런 걸 못했냐고 이제 각 지역구마다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신당 창당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대표랑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니 그건 제 개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대표님은 현재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님 말씀을 하는 약간 좀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저는 지금 민주당 밖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근데 조국 전 장관도 결국에 뭔가 그런 연합에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취지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의 결단이죠. 그게 돼야 저로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저의 무슨 정치적인 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민주당이 굳이 명분을 잃어가면서 실리를 찾는 식으로 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병리평으로 가는 무리한 수를 쓰기보다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찾아보자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안을 민주당이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현재 단계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주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민주당에 대한 혼란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어쨌든 모든 정가 뭐 어디나 독점은 사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제가 지금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지만 외롭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의 뭐 민주당에서 저한테 뭐 제 어제 뭐 가는데도 무슨 민주당에서 그 흔한 논평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저에 대해서 뭐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논평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감수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많은 당원들은 저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너무 야당답지 못한 게 아닌가. 정말 제대로 좀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런 외로운 투쟁이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자 싸우는데 좀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